As part of this, something I've been thinking about for several years is being announced today, which is my commitment to put virtually all my wealth into the foundation. 상당 금액을 기부하는 문화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원인이 가장 큽니다. 여기에 기부 공개율 등이 다소 낮은 점과 재단 운영에 대한 투명성 문제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곳곳에서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눔과 기부 문화는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는 어떨까요? 전 세계 부자들이 거대 재단을 통해서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엔 왜 대형 기부 재단을 찾아보기 어려운지, 기부를 막는 장벽들은 어떤 게 있는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이재경 리테일 사업총괄 부사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국공익법인협회의 김일석 상임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부민정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기부가 활성화돼 있다 이런 얘기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기부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네, 미국 자선 전문 매체 크로니클 오브 필란트로피에 따르면 2023년 미국 기부자 순위 1위는 마이클 블룸버그 통신 창업자였는데요. 총 30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어 필나이트 나이키 공동 창업자, 마이클 델 테크놀로지스 회장,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50위권에 포함된 기부자들의 평균 연령은 72세, 기부 금액은 총 119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이죠. 워렌 버핏이 60억 달러에 해당하는 주식을 게이츠 재단 등의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그래서 이게 화제가 됐는데 개인 역대 최대 규모라면서요? 네, 워런 버핏이 개인 기부액으로는 최대가 맞고요. 다만 이제 단일 단체, 단일 자선단체에 기부한 최대 금액은 15억 달러로 조앤 크록이라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맥도날드 창업주의 부인입니다. 이분이 기부한 게 가장 큰 금액. 예. 기부 품목이 주식이고 기부처가 재단이에요. 이것도 눈에 띄는데 주식, 재단 기부 이게 활발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을 출연을 할 때 우리나라보다 좀 규제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식 발행 주식 총수의 20%, 그러니까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자기가 직접 지배하지 않는 제3자 지배하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35%까지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도 미국보다 더 완화된 제도를 갖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전체 주식의 50%까지, 51%만 넘지 않으면 문제없이 기부가 가능하고 영국은 아예 이 부분을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고액자산가라든지 기업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공익재단 설립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문의가 많은지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요는 어떤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실제로 거액자산가들이나 기업하시던 분들이 이제 퇴임을 앞두고 은퇴하는 시점에 내가 이제 지금까지 이런 사회적 가치나 이런 부를 사회적인 기여로 돌리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다는 문의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컨설팅을 의뢰를 해서 그렇게 재단을 설립하는 거를 도와드리는 사례는 굉장히 다수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재단이 그래서 설립이 됐느냐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본인이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하시다가 이게 6개월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여러 주무부처 만나고 회의하시고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인가를 절감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의지가 쇠퇴하시면서 결국에는 재단을 설립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공익을 위한 재단인데도 그게 만만치가 않은 모양이군요.
저희도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복잡한지. 그러다 보면 재단을 설립을 안 하시고 그냥 사회복지 공동기금회 같은데 네. 이제 소액을 기부하는 걸로 끝나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나쁘진 않죠. 사회적으로는 당연히 기부를 받는 거니까. 근데 이제 재단을 설립할 때 그 규모랑 본인의 이름과 가치와 이런 걸 건 것과 내가 어디 이제 단체에 현금을 기부하는 거는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회적인 입장에서는 기부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이제 역효과를 받을 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서 워렌 버핏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워렌 버핏이 기부한 곳이 게이츠 재단이에요. 이게 게이츠 재단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구민정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게이츠 재단의 자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빌 게이츠와 멀린다 게이츠의 출연금, 그리고 워런 버핏의 대규모 기부가 핵심입니다. 둘째, 기부된 자산을 단순히 보관하지 않고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신탁기금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기부금과 자산운용 수익이 결합된 형태로 해마다 안정적인 기부 재원을 마련하는 시스템입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2045년까지 개인 재산과 재단 기부금을 합친 약 2천억 달러, 우리 돈 280조 원을 인류의 삶을 구하는 데 쓰겠다고 선언했는데요. 2026년까지 연간 90억 달러의 예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보건 분야로 말라리아, 결핵, 에이즈 같은 감염병 퇴치와 백신 개발, 산모와 신생아 보건 등이 대표적인데요. 게이츠 재단의 제안으로 설립된 백신 비영리 단체 가비는 11억 명의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제공했습니다. 이 외에도 식량 안보와 농업 개발, 저소득층 교육 지원, 성평등 등 전 세계적으로 넓은 범위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게이츠 재단의 단순 기부 외에도 임팩트 투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임팩트 투자는 재무적 수익과 함께 사회적, 환경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목표로 하는 투자 방식인데요. 쉽게 말해 돈도 벌고 사회도 돕는 투자입니다. 대표적으로 게이츠가 만든 기후테크 투자 펀드인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 BEV가 있는데요. BEV는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단순 자선을 넘어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 제로를 가능케 할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입니다. 현재 BEV는 150개 이상 기업을 지원했고 다수는 주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사회 문제를 단순 지원이 아닌 투자 가능한 영역으로 확장한 게이츠 재단과 같은 기부 재단이 국내에서도 탄생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해외 기업들은 재단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통 해외 기업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자가 설립한 개인 재단과 연계해서 지역사회 문제라든지 기후, 환경, 그리고 질병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예 기업 재단이 지주회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뭐 발렌베리 가문이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케아도 모회사가 사실상 재단이 100% 소유주입니다. 네. 그럼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부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기부 환경은 사실 굉장히 좀 미미하긴 한데 네. 한국 GDP 대비 기부금 비율은 0.7% 수준이고요. 그것도 2025년에 작년 대비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85% 정도 되고 정치 환경 부분이 특히 3.9점에서 3.0으로 떨어진 게 두드러진 부분입니다. 네. 고액 자산가들은 공익재단에 그러면 어떤 종류의 재산을 출연합니까? 실질적으로 현금을 많이 가진 부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저희가 S그룹에서 상속이 일어났을 때 상속세를 전체를 다 못 내시고 연부연납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출, 지분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텐데요. 그래서 대부분 거액자산가들은 본인이 그동안 젊을 때 기업을 일구어서 그 기업의 지분을 갖고 계시고요. 상속이나 증여 이런 시점이 된 노후에는 그 갖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니즈가 제일 큽니다. 근데 이런 건 현금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분을 증여함에 있어서 다양한 제약들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과 세법이 좀 다르고요. 공정거래법에서는 15% 이상을 15%까지 증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의결권이라면 별 제약을 두지 않는데요. 세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5%에서 10%까지 증여할 수 있는 제한이 있고요. 또 재단이 받을 때에는 30%까지 받아야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수원교차로 그걸 사업을 일으키셔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지분의 90%를 그 증여하셨던 분이 있으셨죠. 근데 그분이 재단에 지분을 90% 증여하는 바람에 증여세로 140억 정도가 그때 아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가셨었고요. 그때 여러 가지로 아마 기부를 하시려던 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을 그냥 자연스럽게 노후에 증여를 하는 게 그렇게 녹록치 않은 일이구나 하는 걸 아마 그때 많이들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부자들이 기부, 그러니까 사회 환원 시에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뭡니까? 이런 겁니까? 세금 뭐 이런 거? 뭐 사실 세금을 걱정하기보다는 그 공익재단을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장학도 하고 싶고 복지도 하고 싶고 문화도 하고 싶고 뭐 국제적인 어떤 원조도 하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있는 부자들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무관청 제도라는 것 때문에 그 정부 조직법에 따른 그 부처를 넘어가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다 종합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어디에서도 설립 허가를 해주질 않습니다. 이분들이 기부를 했는데 주식이다 그러면 결국은 부의 세습 아니냐, 조세 회피 행위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은 사회적 시각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단 만들고 재단 이사장이나 이런 거는 가족이 하니까 맞습니다. 요거 그대로 증여 상속에 이용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촘촘히 규제를 만들어놨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고 그 어느 하나만 위반하더라도 과도한 증여세가 실제로 부과되는 사례들이 요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90년 이전만 하더라도 이 세법에서 공익재단을 규제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익 추구하는 거는 금지하고 공익사업에 잘 써라까지만 있었고 90년 이후부터 주식 출연을 좀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공익재단을 막 만들었는데 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네. 이거를 편법 증여 상속에 막 이용하고 그러니까 네. 이거 안 되겠다, 규제해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규제하기 시작한 게 이렇게 됐군요. 네. 근데 지금도 이게 필요합니까? 그 당시에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지주회사법도 없었고 공익재단을 활용해서 지주회사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기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필요했던 법인율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지주회사법이 생겨서 이미 합법적으로 다 지주회사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재단을 활용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이 결산서류 공시한 공익재단 중에 주식을 보유한 공익재단은 12%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도 5% 이하로 보유한 공익재단이 72%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는 이 제도 자체가 이미 안정이 돼 있는 상태고 오히려 이게 규제로 발목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상증세법에서 공익법인 관련 주식 출연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도 이거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국회 가서 사실 많이 세미나를 해보는데 아직도 시각은 여전히 공익재단은 뭐 부의 세습이나 지배수단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강하셔서 사실 뭐 공허한 목소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국이나 영국, 일본의 사례를 보면 공익재단에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실제로 기업의 백기사로 작용하는 케이스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럼 공익법인 출연 재산은 자산운용의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요? 전반적으로 이 공익재단에 들어온 자산의 구조를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기본 재산이 있고 운용 재산이 있습니다. 그럼 공익재산에 만약에 100억을 출연한다면 보통 기본 재산을 뭐 80억, 운용 재산을 20억 이렇게 먼저 분리를 하고요. 운용 재산 20억을 원금을 잘 보존하면서 안전하게 운영을 하면 뭐 3%, 5% 수익이 나잖아요. 그 수익의 80%를 재단에 이제 활용하도록 법으로는 이제 제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운용 재산을 과도하게 공격적으로 운용을 하면 그게 이제 수익을
그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되게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금금리 2, 3%라고 생각을 하면 원금을 보존하면서 그 운용재산을 2, 3%로 운용해서 거기에 나온 걸 가지고 80%를 기부 원래 목적에 쓴다. 그럼 굉장히 그 출연 금액보다 작은 금액이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이번 정부에서 전 굉장히 중요한 법제가 하나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나라의 배당 소득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세법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배당 소득을 받은 사람도 분리과세를 해주고 배당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에게 되게 다양한 혜택을 주자. 굉장히 운영을 함에 있어서 되게 좋은 무기가 하나 생긴 거죠. 해외 민간 재단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 해외 민간 재단 중에 노벨 재단 같은 경우에는 노벨 그 창립자가 유언을 하면서 나의 그 기부금 이 재단은 적극적으로 유가증권에 투자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노벨 재단은 최근 5년의 수익률이 9%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의 재단들의 소극적이고 좀 보수적인 운영과는 차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노벨 재단 따라하면 돈 좀 벌겠네요. 9%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근데 되는군요. 아마 법적인 제한이 있을걸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없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해요. 네네. 네, 우리나라는 사실 말씀하신 기본 재산이라는 것 자체를 지키길 원합니다. 뭐, 그러니까 원금 보장. 네, 네. 원금 보장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다 보니 사실상 투자 위험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면 그게 손해가 났을 때 이사회에서 책임을 져라라는 원금 보존 확약이라는 걸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익재단의 이사회는 급여받는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질 이유가 없으니 그냥 주무관청에서 하자는 대로 하다 보니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인해서 공익재단의 재원 자체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공익재단이 기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그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88개 기업그룹에 속한 219개 공익재단을 대상으로 기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기부 주식에 대한 상속 증여세가 33.3%로 가장 많았고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세금이 기부 문화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에 그림, 골동품 이런 걸로 기부하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 부동산 기부는 공익재단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부 자산 중에 하나긴 합니다. 왜냐하면 큰 제약이 없고 수익이 난다고 하면 주무관청에서도 큰 문제 없이 기본 재산으로 편입을 시켜주는데 말씀하신 그림이나 골동품이나 이런 것들은 문화재단이 아니면 사실상 출연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성 자체가 그 서화나 골동품을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문화관광부가 주관이 되는 주무부처를 가고 있는 공익재단이 아니면 문화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요즘에 코인으로 기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요즘 코인 기부가 사실 많이 검토되고 있고 공익재단들의 가장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코인입니다. 근데 코인은 사실상 기부를 주무관청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크고 당장 받아서 현금화 하는 데까지 의사결정 구조만 약 보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 등락이 발생을 하면 이게 또 원금이 손실되는 처분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인 기부는 문의는 많으나 현실적으로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겠어요. 기부할 때는 이게 1억 5천이었는데 기부해놓고 나니까 1억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세금은 어디다 기준해요? 세금 내니까. 일단 출연하는 그 날을 기준으로 재산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 기부를 막는 세금 규제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왜 이거는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를 고쳐서 될 일이 아닙니다. 공익법인법 75년에 만들어진 공익법인법이 현재까지 개정된 게 단 3차례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하지 있지 못하고 또 주식을 출연했을 때 자산 규모가 커지면 의무사용 비율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무사용 비율을 감당하려면 소득을 얻어서 그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 소득을 얻으려면 운영하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제약과 사용의 제약이 둘 다 있다 보니까
사실상 법을 하나를 고쳐서 될 게 아니라 전면 민법부터 시작해서 세법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손을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 만만치가 않네요. 네. 그러면 이 세금 리스크 때문에 고액 기부자가 어려워진 사례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고 함태호 오뚜기 명예회장도 증여세 폭탄으로 홍역을 치렀는데요. 사회 환원과 공익사업 지원 취지로 2015년 오뚜기 주식 3만 주를 출연했는데 국세청은 함 회장이 별세한 2016년 5% 초과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 32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납부 비율 조정을 거쳐도 86억 원 상당의 증여세를 내게 된 남서울 은혜교회와 미랄미술관은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에서야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8년 동안 소송을 했고 맞습니다. 이것도 안 내도 된다. 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다들 손을 그래도 잘 들어줬네요. 네, 공익재단 편을 들어준 건 예,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이 공익재단의 주식 기부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공익재단에 기부를 하게 되면 공익재단에 세금을 못 냈을 때 기부자가 연대해서 납세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장학재단 같은 케이스도 사실상 내가 140억의 세금이 나왔지만 재단이 가고 있는 재산이 180억밖에 안 되는데 224억을 내라. 그러면 결국 나머지 세금은 출연자였던 황필상 씨가 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부가처분 취소가 됐기 때문에 다행히 그런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소식을 만약에 그게 확정 판결이 나서 세금을 냈다면 그분은 아마 이제 기부 금액보다 더 큰 세금을 내야 되니 자식들의 원망과 엄청 큰 비난을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기부 주식과 관련된 제도 자체가 96년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수차례 많은 개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익재단들의 증여세 과세 사례도 나왔는데요. 모 장학재단의 경우도 과거에 90년 이전 주식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을 때 출연했던 주식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또 그 이후에 좋은 의지를 가지고 출연했던 주식에 대해서는 또 증여세가 합산해서 500억의 증여세 가산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중에 가산세는 다행히 승소를 했는데 증여세는 확정이 돼서 250억의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됐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누가 기부를 하려고 하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연예인들이 이제 기부를 하는 경우가 왕왕 이제 언론에 나고 하는데 이때는 세금 아끼려고 기부한다. 기부한 만큼 돌려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조금 의심의 눈초리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그 연예인들 중에 가장 아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례가 악동 뮤지션이거든요. 악동 뮤지션이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받았던 상금 전액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는 어렸기 때문에 내가 너무 큰 돈을 받으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기부를 결정을 했고 실제로 그 기부를 하고 나서 미담 사례로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다음 해에 소득세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소득을 벌어서 다 기부했다고 해서 다 공제해주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소득의 일정 부분만 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5천만 원 버는 직장인이 3천만 원은 내가 생활비로 쓰고 2천만 원은 남은 돈이라 전체 다 기부를 했다면 이분은 2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결국은 그 다음에 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공제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액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전액 공제되는 나라는 없고요. 네. 일정 부분만을 공제해주다 보니까 이런 계산 없이 기부를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니, 이러면은 개인도 기부하기 조금 곤란하겠는데요? 기부라는 게 이제 기부자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기부할 때 이제 가족들이 전적으로 다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야 되는데 이런 세금이 나오게 되면 그 세금은 기부자 본인의 이슈가 되는 게 아니고 가족들 전체의 문제가 되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숭고해서 반대는 하지 않았는데 세금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 가족 전체가 그 세금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돼서 전전긍긍하고 대출을 쓰게 되고 이러면 이제 아버지의 뜻이 훼손되면서 가족 모두의 그 어려움으로 봉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많이 봤는데 처음에 기부를 이제 준비하셨던 고액자산가 분들이 굉장히 낯빛이 처음엔 좋다가 이게 1년을 끌다 보면 가족 간의 불화로 항상 끝납니다. 그래서 이 가족 간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부를
취소하시는, 그래서 중단하시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럼 기부 관련 세제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사실상 뭐 세액공제를 늘려주거나 소득공제를 늘려준다면 당연히 기부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유산기부를 할 때 그 상속세액에서 10%를 공제해주는 추가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제도들이 도입이 된다면 부자들이 유산기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미국은 이제 현금 기부를 하면 60% 그리고 비현금은 30에서 50%를 공제해 줍니다. 일본은 우리랑 같은 소득이나 세액 공제를 하고 있는데 그 세액금도 상한이 40%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현재 25년까지는 40%로 확대돼 있는 고액 기부에 대해서 확대돼 있는데 이게 좀 안착이 돼서 이 최소한 다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우리나라도 이제 세제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현실에서 공익재단이 출연 재산을 보다 능동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운영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재단 자체는 그러니까 자산 운용에 대한 전문가가 존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재단의 고유의 뜻을 집행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데 재단의 자금을 장기적으로 영속시키면서 거기서 수익을 내서 좋은 뜻에 계속 확대하면서 돈을 쓰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거는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그런 재단 자금을 운영에 대한 의뢰를 받았을 때 원금만 너무 보존하려고 하면 이 재단의 고유의 목적을 사업을 할 때 쓸 돈이 없어질 거고요.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면 리스크가 커져서 원금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 이런 것들을 다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고 최근에 8조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가진 증권사가 IMA라는 상품을 출시해서 그걸 가지고 재단의 자금 운영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OCIO라 그래서 아예 외부에다가 재단 자금의 전체를 운용을 위탁해서 잘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러면서 이제 리스크를 조금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전문가 입장에서 해결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같이 섞어서 쓰는 것들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이 그러면 손실이 나면은 보충도 해줍니까?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IMA라는 상품만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이번에 처음 출시가 된 거고요. 나머지 자산은 원금을 보존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재단에 자신감을 드리는 거죠. 우리 금융업체에서 네. 잘 불려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네. 이게 제로가 마이너스가 되면 저희가 보상해 드릴게요. 이렇게 화끈하게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손실 보존 자체가 불법입니다. 네네. 기부금의 사용처가 불투명하다. 이런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투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 불투명하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부정하기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익재단이 사용하고 있는 목적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세무 보고서나 이런 데 누가 받는지까지도 기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건 또 국세청밖에 없습니다. 일부 외부에서는 볼 수가 없고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근데 결산서류 공시자료에서 확인할 수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체 그 공익재단의 그 경영진들의 약간 도덕성 문제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의 비판을 피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도가 개선되고 시스템이 개선돼야 사실 이 부분들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재단을 운영하려면 사무실도 필요한 거고 재단 근무하는 분들 월급을 안 줄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돈도 들어가는 거고. 맞습니다. 한때는 또 그런 재단에서 건물을 사가지고요. 네. 그게 이제 비난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네. 건물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럼 또 이익이 창출이 된 거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공익재단이 재산을 운용해서 우리나라는 사용하는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조차도 사실상 소득을 얻기 위한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적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산들을 계속적으로 사야지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야 인플레이션을 결국은 해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많은 공익재단들이 옛날에 1970년대 1억이라는 돈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지만
그 재단들이 사실상 물가 상승률을 해지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도 1억으로 남아있는 그렇죠. 곳들이 7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휴면 상태고 공익재단의 수는 많은데 결국 사업은 안 하고 있지 않냐. 이런 비판들 때문에 많은 성실한 공익재단들이 사실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럼 재단이 투명하게 운영이 되려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사회의 책임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익재단은 이제 이사 5인 이상과 그리고 감사 2인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이사회가 도덕적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운영을 해줘야 사실 공익재단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만약에 도덕성이 결함이 생긴다면 공익재단은 절대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우리나라가 극복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사회에 대한 처벌 규정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거나 위험한 투자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경영진도 같이 규제세를 부과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공익재단이 모두 책임집니다. 공익재단은 법인격만 있을 뿐 그 공익재단이 뭘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 책임을 좀 더 강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아까 민간재단과 그 금융기관의 협업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낸 사례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UBS 금융기관입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UBS는 회사 내에 그 옵티머스 파운데이션이라는 그런 재단 자체가 이미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그 재단 사업, 공익 사업에 가장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자산을 집행하려고 노력하는 대표적인 기관인데요. UBS에서 했었던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케아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금 피폐해져가는 그 환경들 이걸 개선하기 위한 펀딩을 만들었었고요. 또 그 록펠러 재단하고는 같이 아프리카의 식수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한 그런 구조적인 금융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금융기관이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체에 돈이 재단의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결과물이 결국에는 복지사업 중에 하나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다시 그거는 재투자돼서 원금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재단은 그걸 갖고 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의 자금의 선순환을 이뤄내는 성공적인 중개자 역할을 UBS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성공적인 사례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 저희 나라는 이렇게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단을 도와주거나 재단이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을 엮어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미미합니다. 그러면 정리하면서 우리 기업과 유명인들이 기부를 좀 더 많이 하게 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강조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뭘까요? 기부 문화, 공익 사업을 좀 더 확대하려면 일단 그런 거를 컨설팅해주는 컨설턴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재단이 설립이 됐다고 하면 그 설립된 재단의 자금을 제대로 운영해 줄 수 있는 금융기관의 역할들, 그다음에 이제 재단의 기초적으로 설립을 도와줄 수 있는 국세청이라든가 정부의 각종 제재 완화 이런 것들이 모두가 어우러져야만 그래야만 이 사업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공익재단을 사유화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부자들이 이제 공익재단은 더 이상 사유재산이 아닌 공익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기부를 할 때 다들 고마워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기부는 적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고마워해야 되는 건 사회로 표출돼야 되는 거지 개인에게 가야 되는 건 당연히 감사한 마음은 가지겠죠. 그리고 그 사회가 변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지속 가능한 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얘기 나누면서 뭐 기업의 기부도 그렇지만 개인도 제가 직장 다닐 때는 연말 소득 정산하잖아요. 네. 그때 기부금 영수증 막 찾고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다 세금 환급이 된 게 아니었거든요. 난 그거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나와 보니까 5월에 종합소득세 내는데 네. 그때도 기부금 영수증 막 찾았거든요. 네. 다 되는 게 아니었어요. 요즘에는 또 찾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기부금 그렇죠. 영수증 자체가 국세청에 다 올라가기 맞아요. 때문에 요즘에는 그냥 홈택스 들어가시면 자동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부도 계획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지속적인 기부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세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